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빈손 면담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면서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인사들은 잇따라 반박과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요? 95년에 부여 이게 이제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 그래서 대표님 오늘 활동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치고 나와서 특별히 말씀 없었어요. 이거 제가 그 바다 정리하느라고 그럴 거 여쭐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가 있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이 마지막 말이죠.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해가 진 상황이라서 뭐 어두워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표정을 못 봤을까요?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에서의 면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과 평가 나오는데요. 우선 친윤 의원으로 꼽히신다고 해야겠죠?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평가를 좀 내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고 고견을 청취하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자, 어제 면담장의 모습 뭐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사진 하나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죠. 3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옆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 거죠. 음료와 간단한 다과 정도 보이죠.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저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동훈 대표가 빨간색 파일로 된 뭔가를 들고 간 거예요. 저기에는 아마 종이에 뭔가 인쇄가 된 뭔가를 갖고 간 거죠. 건의 내용을 담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또는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자료 뭐 이런 거를 파일에 담아서 저렇게 준비해 간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뭐 어떤 뭐 메모지라든가 펜 이런 건 없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바로 얘기하겠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81분간 면담이 이뤘습니다. 당초 4시 반인데요. 조금 늦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외교 관련된 일정이 좀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된 상태에서 81분간 면담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앞서서는 친윤으로 꼽히신 분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 정치인들은 어제 일단 뭐 내용 이런 걸 떠나서 면담장의 모습과 이런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요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외교 일정이 있어서 뭐 불가피한 대통령이 워낙 뭐 공사다망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께서는 이제 바깥에서 계속 서 계셨다면서요? 예, 계속 그 야외에서 한 20여 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봤고요. 예. 굉장히 좀 씁쓸해하시더라고요. 마치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 보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자,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인데 좀 무시받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제 저 면담장 모습, 친한계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예우해야 되는 이유는 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 회동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얼굴이 좀 뭐랄까 내가 다 창피해질 정도로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홀대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회의 시작 전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 일정이 뭐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느라고 20분 늦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동안에도 대통령 행사가 일부 수년되는 거는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마다 기다리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당대표를 예. 20분 동안 바깥에 세워놨다? 이거 너무나 의도가 있는 홀대 지금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홍철호 정무수석을 보내서 상황 설명하고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는데. 뭐 양해를 구한 것과 별개로 이것은 당 대표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의 장소와 형태입니다. 대통령실 물론 뭐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예. 공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오늘 그 어제 회의가 있었던 자리가 그 테이블이 대통령실에서 가장 작은 테이블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역대 면담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그 소위 소규모 행사에서 그렇게 초라한 테이블에 저는 자리 배치가 된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 또한 예. 대통령이 앞에 앉고 비서실장과 옆에 앉았어요. 누가 그렇게 앉힙니까? 마치 대통령이 뭐 일각에서는 뭐 검찰 조서받듯이 예. 또는 뭐 훈계하듯이 예. 뭐 이런 자리 배치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 마지막 정말 대미를 장식한 거는 저녁 일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81분밖에 회의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말 뒤통수를 거하게 쳤습니다. 결국은 그 저녁 회동에 원내대표가 불려갔어요. 이건 뭡니까? 아니 당대표랑은 시간 없다고 81분밖에 안 만나고 예. 원내대표 불러다가는 저녁까지 먹고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너는 그냥 콜라나 마시고 가라. 너는 제로야. 빵점이야. 너는 나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당대표로서의 그런 예. 뭐 예우나 존재감 이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마. 뭐 거의 이거는 뭐 의도 있는 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로라고 말씀하신 콜라 중에 한동훈 대표가 제로 콜라를 마시니까 그걸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면담이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실 본관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정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에 위치한 파인글라스라는 또 별도의 어떤 공간,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오늘 지난 4월에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뭐 요즘에는 영수회담 표현은 안 쓰죠. 그 당시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4월이었거든요. 당시와 또 비교하는 목소리가 오늘 꽤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그 지난 4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는요. 원형 테이블이었어요. 원형 테이블. 보시면 이재명 대표도 뭔가 뭐 이렇게 준비해 가서 읽었죠. A4 10장 분량 15분 정도 발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표는 앞에 이제 메모지와 펜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배석자들이 동시에 지금 원형 테이블인데 저 사진은 안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옆에는 각각의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요 모습 이렇게 배석자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다시 앞선 그림 보겠습니다. 어제 저 파인글라스에서의 보면 직사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그리고 배석자인 정수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는
뭐 팬 메모지 이런 거 없었고 음료는 뭐 이제 제로 콜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모습 자체가 좀 차이가 좀 나요. 그 뒤에 보시면 저 회담장에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들, 아마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어제는 왜 본관에서 안 했을까요? 대통령실 본관에서, 원형 테이블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이 약간 원형 테이블이나 이런 데 장소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고 여기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본관에서 진행이 안 됐을까요? 글쎄요. 왜 본관에서 안 했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많이 이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20분 예.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20분 정도 늦는 거는요. 앞선 일정이 외교부 장관과 그렇죠. 있다 보니까 늦을 수 당연히 외교 있는 일정 겁니다. 관련해서 늦는 거는 뭐 다반사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의자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예.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다른 손님도 오면 제가 이제 담당하기도 하는데 곧 끝날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자를 안 줍니다. 우리 이동해서 따로 대기하기도 좀 시간이 애매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있으면 곧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서 있었다는 게 아닌가. 그래 너무 확대해서 의자 왜 없었느냐까지 하기에는 왜 서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이시군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테이블이 원탁이 아니고 또 왜 식탁보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 원탁 보면은 뭐 저렇게 있고 또 다른 사진 보면 또 식탁 보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각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편한 사이여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편하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인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불편한 사이인 거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좀 많이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부하 직원으로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편한 편한 자리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런 자리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 빨간색 파일을 가져왔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심장에 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빨간색 파일을 구하기 힘듭니다. 시중에서 오히려 투명 아니면 약간 그렇죠. 청색이나 다른 색깔이 많은데 종이색이나 브라운색이나 이런 건데 당색을 맞췄을까요? 당색을 맞춰서 이제 가져왔을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 빨간 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대통령한테 요구할 걸 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만찬이 없어서 한동훈 대표 돌아갔는데 원내대표만 따로 또 불러가지고 합석을 해서 이제 다른 일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식사까지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만남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신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거에는 편하고 친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만찬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런 겁니까 그럼? 그렇다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저게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좀 더 한동훈 대표 옆에도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2대2로 하든지 아니면 1대1로 하든지 이랬으면 좀 더 모양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3명 참석이 돼버렸네. 그렇죠. 네네.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각에서는 원래 당에서도 한 병을 배석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가 조율이 잘 안 됐다는 얘기도 뭐 보도를 통해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뭐 정확한 확인 과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말들만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패널분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잠깐 좀 말씀하셨어요.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이 원래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알려진 거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 왜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만찬이 아니고 만찬은 저는 어제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뭐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에 저녁에 초청이 됐다. 근데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와 면담은 끝난 상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모양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도부와 대통령과 만찬을 했어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 다 만찬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따로 만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해서 한동훈 대표와 저녁을 먹던가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았지 원내대표를 저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은 음성에서 드러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 하는데 본심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지금 그 어제 있었던 저기 행사의 여러 가지 좀 성격과 그 장소들을 놓고도 좀 얘기가 많은데 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어제 형식을 놓고 보면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금 말하자면은 그냥 통과 의례적인 만남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게 방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내가 듣겠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권이 지금 겨우 금정과 강화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여권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대표와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좀 소홀히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원내대표를 불러서 다시 무슨 뭐 중요한 국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형식에 맞았느냐, 그것이 또 형식의 내용을 제대로 규정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저께 여러 가지 사진, 전속들이 보여줬던 그 사진에서도 무언가 한 대표에게 그렇게 썩 흔쾌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치의 최정점이 있는 대통령께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좀 많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청했다라는 거는 뭐 단순히 얼굴을 보고 싶어가 아니라 뭔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불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추론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과 특히 특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원내 사령탑, 한동훈 대표는 어떤 원외로서 당대표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지금 의원들의 반응 혹은 당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은 합니다. 성시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는 야당으로서 보시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 때 따로 초청을 했다. 이 상황. 근데 공교롭게 평상시 같았으면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와는 차담 형태로 끝난 상태에서 만찬을 따로 잡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이 예측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 혹시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했을 때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걸 좀 양해해 달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건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기를 안 나누고 다른 얘기를 나눴으면 아니 그냥 다른 얘기나 국회 전반에 대한 민사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사실상 그 얘기를 나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최수연 평론가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안 중에서 마지막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무래도 좀 민심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의혹 규명을 안 하게 된다면 특검법을 이런 막을 명분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에서 뭔가 의원들을 그런 저번에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추가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 들어와봐 한 다음에 자, 관리 잘 되고 있지, 단속 잘할 수 있지라고 확인을 한 것 같고 저는 그런 다음에 오늘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친한계 의원들 만찬을 소집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도 친한계 의원 한 20명 정도 모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또 급하게 모였을 때 우리 10명 이상, 8명 이상,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왔을 때 충분히 특검법 찬성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 던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런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추측을 자아내게 되고 그러면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 사실상 또 모욕 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적 관계와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년직이 아주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사적 감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다른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 공당의 대표로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저 아까 우리 봤던 테이블은 제가 좀 비슷한 저런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은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옮겼지만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보통 직원들이나 이런 민원인들은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연풍문 안에 민원인들 접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왔을 때 응대하는 곳이 있는데 딱 그 테이블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 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민원을 좀 얘기하러 온 민원인 대하듯이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저런 테이블, 저런 태도, 그리고 저런 또 아까 전에 뭐 너무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산책할 때 집권 여당 대표랑 산책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양손에 양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은, 예의를 보여주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너무 좀 무례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의자 가지고 지금 약간 말씀이 많은데 사실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왔을 때 말이죠. 대통령이 빈살만과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마주 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 한 병씩 생수 한 병씩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사각형 원탁이 아니고 뭐 저도 어제 형식과 내용은 제가 좀 지적은 합니다만은 저게 사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홀대한다는 얘기는 정상회담에서도 사각 테이블에 앉아서 생수 한 병씩 놓고 회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좀 과도한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뭐 면담은 끝났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면담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 좀 그림으로 더 좀 보겠습니다. 일단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보고 뭐 유익한 만남이었다, 뭐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뭐 브리핑을 좀 잘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러죠, 한동훈 대표에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지 않았어요. 막상 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박종화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들은 뒤에 대신한 거죠, 면담 브리핑을. 원래 많은 어제 국회 기자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할 수도 있겠거니, 그리고 당내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근데 막상 저기에 참석하지 않은 박종화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면담 뒤에 뭐 아까 만찬 참석은 나왔죠. 그리고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귀가를 한 거예요. 저도 끝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여기에 면담 직후 대통령 만찬에 추경호 참석,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그거를 공유를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럼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통하죠. 어제 한동훈 대표 면담이 끝난 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이 문자로 대화를 가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어제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면담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와 뭐 문자로 좀 메시지를 주고받으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KBS에 어떻게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성 기사인데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어제 그 면담에 그냥 사실적인 모습과 비슷하다는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워낙 대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페북에 그 내용을, 그 기사를 그대로 링크해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김 여사에 대한 자제, 그러니까 활동 중단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미 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이제 쇄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대통령의 그 답변, 이것을 굉장히 건조하게 그냥 정리해 놓은 기사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예. 기준으로 좀 해달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판단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이건데요.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면담 끝난 뒤에 많은 분들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바로 귀가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도 대화법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네, 그 그래서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제 전달할 내용은 충분히 다 전달을 했고 예. 특별히 브리핑할 만한 답변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한 상태에서 브리핑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침묵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제 사실 브리핑이 물론 뭐 반드시 한다는 아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도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오후 일정은 소화를 했지만 오전 일정 잡혀있는 게 취소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면담 이후에 조금 이제 숙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고를 하신 다음에 첫 메시지를 어디서 던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의원 간의 토론회장보다는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그 강화도의 지지자들과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을 텐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요. 그렇죠. 뭐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도 모두 다 저희는 이제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 장소, 예.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 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면들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그 부분을 고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인천 강화를 방문했고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장이 나왔는데 핵심을 보면은 국민의힘이란 이름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뭐 건의 또는 요구했던 이 세 가지 요구 계속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 또 우리 당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게 당대표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을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 의원이나 누구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누구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이야기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별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진전된 답을 받지는 못한 거죠. 예. 예, 근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도 민주당이 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걸 이유로 들고도 있지만 자기들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희석될까 두려운 게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 이 공세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수단을, 그러한 어떤 그 방안을 이제 대통령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더 계속되는 요구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을 우리 그 뭐 친한계 쪽에서 특별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만찬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다라던가 예.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은 당연히 하고 싶은 것 같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배신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 직전에 몇 가지
뉴스들이 속보 형태로 들어왔는데 그중 한 가지인데 좀 방금 전에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만찬,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하자고 긴급 소집을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면담 이후에 어찌 보면은 이 당내에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과의 이런 만남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아마 취재인들이 굉장히 주목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이게 또 관심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또 방송 직전에 들려왔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많은 행정관들, 그러니까 뭐 수십 명이라고 지금 기사에 소개돼 있는데 어제 면담이 있었던 어제 메신저를 뭐 시그널로 대고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텔레그램을 많이 썼는데 시그널로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 처음 봤는데 그냥 뭐 크게 무슨 의미가 있는 뉴스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 계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말도 안 되는 특검법 공세, 탄핵 공세를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먹히지 않을 만큼의 어떤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뭐 시그널로 옮겼다라는 것이 쇄신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가 나오면서 나온 어떤 반응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뭐 수시로 연락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전달을 하니까 이런 걸 의식해서 시그널로 다시 새롭게 메신저를 갈아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아타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쇄신을 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적어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라도 좋으니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이런 상설특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당 정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힘을 좀 우리 대통령실이 좀 더 더해주기를 그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한 게 알려졌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실을 조금 자극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지난번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수시로 만나기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금토새 토론회 같은 것도 바로 수락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어제 그 면담과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그 회담 4월에 있었습니다. 그 풍경, 4월에 있었던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문제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문제였으면 어제 면담을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비교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상수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만찬 긴급 소집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들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 좀 아까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아까 박상수 대변인께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뭐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했고 그게 뭐 몇 시간 뒤에 바로 한동훈 대표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면담 직전에 수락했다. 그런 내용이 막 공지되고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야당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선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 첫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통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당이 밀어붙였고요.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비판을 했죠. 이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했죠. 뭔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지가 됩니다. 아, 날짜는 조율이지만 수락했다. 면담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두 가지 사안이거든요. 면담 앞두고 대통령실을 자극한 한동훈 대표일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뭐 관저까지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게 대한 입장이 없었어요. 사실은. 당에서 다른 의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별 입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 수락도 어제 공개를 합니다. 수락했다고. 이 두 가지 사안이 대통령실을 자극했을까? 이준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그 박상수 대변인이 침묵도 메시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저기서 말하는 침묵, 그러니까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침묵한 것도 메시지로 충분히 작용했다.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요. 문재인 정부 때는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행 명령장도 발부하지 않았죠. 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똑같이 권오수 주가 조작 일당 9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당 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당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해외 일정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번 그런 이제 상황이 났었는데 독대 신청을 했다 해가지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는 날 그 독대 신청했다는 것을 공개해서 이게 또 마치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힘을 빼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지금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면담 나가는 자리에 야당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다. 그 약속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왜 어제 공개했는가? 그렇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과 면담 끝나고 나서 공개도 전혀 늦지 않는 시급성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걸 꼭 이 시간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속을 긁는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어제 브리핑 안 했지 않습니까? 브리핑 안 한 거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영 교수님 지금 속을 좀 긁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게요. 왜 용산이 화를 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대통령이 오밤중이든 언제든 원내대표 마음대로 호출합니다. 근데 호출할 때 앞서서 최재형 평론가나 두 분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내에 뭔가 확인할 일이 있을 때 원내대표 부른다 그랬잖아요. 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 여사를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는 건 원내 일입니까? 원외 일입니까? 원내 일이에요. 원내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성명 내고 다 했는데 왜 당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원할 때는 원내건 뭐건 가리지 않고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고 예.
본인들이 원할 때는 원하지 않을 때는 원내 일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이미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3대 요구 사항에 뭐가 들어있냐? 김 여사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에 협조해라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예. 어제 왜 김 여사에 대해서 증인 동행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동행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한 얘기에서 또 용산 대통령실이 원내대표를 따로 만찬도 하고 저녁에 따로 부르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왜 용산이 화낼 일이고 한동훈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전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화냈다? 그럼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가 껄끄러운 사이가 된 건가? 거리감이 있어도 꽤 많은 거리감이 있는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글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오늘도 계시더군요. 그럼요. 지금부터는 어제 면담에서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한동훈 대표가 미리 공개했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고 이렇게 대화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어요. 어제 브리핑을 했던 박종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두 번째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산에 취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없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 그래서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밤새 걸쳐서 오늘 오전까지 수많은 기자들이 당과 용산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내용들이 상세히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지죠. 김건희 여사랑 인적 쇄신 이런 거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누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중단 이거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서는 3대 요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제 중이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협조 해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히 이 라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른바 이제 7인에 이렇게 꼽혔잖아요. 근데 여길 포함해서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나와요. 8명에 대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판단 안 해서 할 문제. 한 대표 나를 잘 알지 않나.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 8명이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분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대표 요구 사항이 그래도 많이 수용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선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께서 두고 봐라.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아마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아마 잘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고. 최수영 평론가. 한동훈 대표가 8명을 거론을 하면서 구체 사례가 들어가면서 아니 이거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한동훈 지금 대표가 과거 예. 법무장관을 했었잖아요. 예. 법무장관이 겸직하는 게 뭡니까?
인사검증팀을 운영하잖아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인사검증팀을 법무부 장관이 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예, 사실상 최고 책임자였다는 얘기예요. 그 최고 책임자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하다가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인적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는 뭘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내가 좀 인적 쇄신하겠다는데 이미 그 자체가 저는 구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또 얘기가 그랬잖아요.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정치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 즉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적시하면 내가 조치하겠다. 또 이 얘기는 저는 이 답에 대해서 회피한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영부인의 그 자제, 그 활동 자제는 저는 이거는 좀 답이 됐다고 봐요. 다만 앞으로 국빈 방문이라든가 이런 뭐다음에 어디 가서 투표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대외 활동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건 이제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정도 수락한 것 같고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알고도 얘기한 건데 모르쇠로 좀 약간 이렇게 조금 둘러간 것은 저는 이거는 조금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나는 연락을 끊었지만 아내가 연락한 것 같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좀 도화선이 될 것 같아서 요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부의장, 어제 한동훈 대표가 뭐 8명 얘기를 했다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어제 사실은 그 면담장 주변에 있을 때 얼굴이 좀 사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인물까지 포함해서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럼 거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명은 저도 뉴스와이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6월 그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된 그 선임 행정관 그 사람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건의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인으로 지적됐던 사람들의 한 명 더해서 8명까지인데 뭐 인사, 뭐 국정기획, 뭐 그 시민사회 속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대통령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피의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책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따로 보고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따로 한남동 관저에 찾아가서 보고를 할 정도의 사이로 구축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 문제의 발단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밝힙니까? 사실 밝히기 어렵죠. 근데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왜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들은 얘기들 이 사람들이 정말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그 사람이 뭐 십상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 뭔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실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평가절하했었죠.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전반적 분위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는데 녹취록으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 어떻게 인식하냐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쇄신을 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나의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이거 사실 그 한동훈 대표는 활동 자제가 아니라 아예 중단하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기자회견 그 약속을 지켜라. 그때 기자회견 약속이 뭐였습니까? 활동을 자제하겠다가 아니라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지 않고 부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 약속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쭉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 역시 지금 잠깐 자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의혹에 대한 해명 지금 뭐 수사받고 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 불기소 결정 났고요. 저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뭐 국민과의 뭐 간담회, 뭐 국민 간담회가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 총선 이전에 있었던 그 디올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정도의 그냥 변명 정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내가 직접 표명하겠다는 건 역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는 해명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3가지 요구안 다 거절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인적 쇄신 저는 이거 아마 받아들여진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부는 아니다. 왜냐면요. 지금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다시 대통령께서 물어봤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 그거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인사를 하려면 인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임을 하거나
전출을 보내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자기 고유의 권한이 인사권 아닙니까? 예. 그거를 떠밀려서 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1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되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입니다. 예. 보통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 되면은요. 인사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용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2년 넘게 일하면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거든요. 그리고 또 젊고 또 전문가,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새롭게 이제 활력을 넣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 요청에 떠밀려서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적 쇄신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 어제 면담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오간 걸로 알려지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선 전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었지만 뭐 조언 들어가 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인연을 단호히 잘랐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사실상 처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제 저 자리를 통해서. 이준우 의원 뭐 한자 1분 정도 될 테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아마 저기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이제 명태균 씨 통해서 여론조사 관련된 걸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윤한홍 의원이 어떤 행사,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후보 옆에 있는 명태균 씨를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충고를 했고 그때부터 대통령 거리를 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대통령 얘기는 그 이후에는 거리를 뒀다라는 설명. 다만 이제 아내의 경우는 뭘 달래려고 좀 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아내 이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문전 박대해서 돌려보내면은 이게 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는 이기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이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마음 상하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오빠와 싸우고 헤어졌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달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인연이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그 상황을 굉장히 짧게만 나오는데 아니 구체적이긴 하지만 저런 입장이 나왔다고 알려져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렇게 보도 취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뭐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얘기 쭉 이어봤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 일정을 오전엔 취소했지만 오후에는 소화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당 이름 좋아. 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름이 좋다? 강화에 가서 저 얘기를 좀 했다는 건데 일단 오늘 오전에 취소했어요. 일정을요. 오전에 취소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강화를 간 건데 강화도에서 얘기를 좀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국민의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의 반응이 이거였잖아요. 홀대, 빈손, 여기에 대해서 분노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홀대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그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쭉 그냥 지금처럼 가든지 아니면은 그래 우리 갈라서자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가든지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가운데 스탠스 그냥 기존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간다. 기존에 있던 스탠스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국민 얘기하고 간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또는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안 그러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마저 사라질 거다. 이 얘기가 불과 보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면담까지 해서 이렇게 박대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처럼 쭉 간다?
과연 그게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행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오늘 뭐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찬을 했다. 아까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향후에 여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볼까? 이게 이제 또 관심사로 나타난 건데 어제 면담에서 글쎄요. 특검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벌써 3번째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대화,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당 의원 수십 명 만나서 특검법 반대 설득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걱정입니다. 걱정이라는 거는 막기에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특검법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서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이 승부사 기질, 대통령도 있고 한 대표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저는 뭔가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상병 문제 때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이 문제도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거기서 논의할 수는 있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당직에 있는 분들의 생각도 제가 다 들어보면 이런 형태의 특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분명합니다. 물론 모르죠. 뭐 11월 말쯤에 만약에 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럼 향후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만약에 이제 재표결까지 간다면 이탈표가 8표 이상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8표 이상 나올 가능성 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른바 제3자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발의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 워딩 중에 선제적이라는 말을 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떠밀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지금 14가지인가를 포함했다는 거잖아요. 특검법에. 그건 분명히 안 받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선거법 관련된 게 다 그냥 민주당이 의혹만 제기되면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제한적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어느 한 몇 가지 포인트만 해가지고 특검을 해서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한 정말 명백한 제3자 추천 특검을 했다. 민주당이 맨날 특검 노래하다가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경우에는 선제적 대안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그게 여당까지 그렇게 한다면 야당의 뜻에 따른다면 할 수 있겠냐는 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여당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아마 앞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무도한 공세는 아마 막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17가지, 18가지 계속 발의할 경우에는 선제적인 특검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국민의힘 108명의 그 동의를 얻어서 하겠죠. 정치훈 부의장.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을 일단 하기로 했어요.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른바 국민의힘 자체의 제3자 특검 법안 이게 안건,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올라와야죠.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꽉 막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를 뚫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문제 반드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뭔가 독소 조항이 있다, 반위헌적이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추천하는 거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다. 뭐 13가지 의혹,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 당시 수사 대상이 15가지였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도 종합특검보다는 13개보다는 그중에서 정말 의혹이 가장 짙은 것 몇 가지를 좀 축소시키는 정도로 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민주당에게 제안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당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까지는 동의해 주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발의까지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 이제 원로급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뭐 다들 말수는 애끼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좀 푸념이 많았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독도를 희망하고 요청해놓고는 중요한 어제 내용을 미리 이제 자신이 대국민 공표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런 독대 해동은 참 대화하기도 어려울 건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고 아까 다 내용이 알려졌죠. 그리고 내일도 뭐가 하나 잡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일 당대표 취임 후 첫 확대 당직자 회의. 확대 당직자니까 많은 수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른바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정치의장 등 당 지도부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요. 친한계 원외 인사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까지 참석한 확대 당직자 회의가 내일 잡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설명은 주요 당내 안건 설명하고 결속을 다지라는 차원이다. 심상치 않네요. 내일도 이제 저것도 많은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궁금할 텐데 이런 가운데 이준우 의원 혹시 이거 국민의힘에서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당대표가 이제 계속 물러나는 상황이 앞서서 있었으니까. 네, 있었죠. 혹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또는 뭐 비대위 전환 요구 뭐 이런 게 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당초에 높았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이 세 곳, 그러니까 당 대표, 대통령 이 지금 지지율이 전부 다 동결된 상태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우파의 분열을 낳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권을 내주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 이제 비상 상황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잠깐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았었거든요. 한동훈 이제 사퇴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찌라시 잠깐 돌았었어요. 그런 게 돌았어요? 네, 돌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박상수 대변인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말도 바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바로 이제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지난번 이제 당 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경우를 반복해서 이제 아마 이런 걸 이제 걱정하거나 또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만찬을 이제 친한 세력이라든가 또는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염려해서 세력을 규합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 일상적으로 그냥 본인의 어떤 세력을 정비한 정도이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탄핵이라든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그런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환 교수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와 관련된 비상 상황이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른 형식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사실상 불신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뭐 이런 사태 얘기까지 나온 건데. 오늘 약간 뭐 지라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나와가지고 강화도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당원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힘이란 당 이름 너무 좋다. 그렇죠. 그런 그 얘기는 하면서. 뭐냐면 나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 선출된 사람이야. 나 63%거든요. 그렇죠. 뭐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당내 그립을 잡을 겁니다. 저 같으면 당내 그립을 강화할 텐데 지금 일각에서 당직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일부 당직을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한 대표가 아마도 당내의 그 장악력을 높이는 시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뭔가 또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면 그 순간 상황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꺼내놓은 게 있어요. 당무감사. 명태균 관련해서 당무감사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박상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의 특별법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양쪽과 다 차별화하는 내용이 2개가 나온 겁니다. 당내의 그립도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도 내세울 수 있는 당내에서 한 대표가 주도하는 뭔가의 쇄신의 변화의 움직임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내일 모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확대 당직자회에서 그런 내용을 살짝 비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일단 잡혀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면담과 관련된 얘기 다각도로 분석, 논평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 있습니다. 여야 27명. 저 뒤에 사진 보시죠. 어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인데 여야 의원.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안 하고 조금 이따 주겠습니다 하고 뒤늦게 명단이 공개가 됐죠. 27명이 나왔는데 이른바 명태균 씨와 뭐 이런저런 아무튼 좀 관련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27명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면은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그 명단들이 전부 다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 명단들 중에는 그냥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 데도 있어요. 명태균 씨는 한 10명 정도의 명단을 소리내서 얘네들 다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약간 간 보는 식으로 이름을 꺼내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27명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27명이 공개가 되자 또 거기에 명단에 오르신 분이 다 해명을 내놔요. 여기 뭐 27명 명태균 리스트, 이른바 이제 명태균 리스트라고 또 붙여졌는데 27명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여기 뭐 허위 사실이다, 도움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거나 좀 반박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 이거 본질 흐리고 있다. 이거 왜 이름이 나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더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얘기네요. 뭐 저는 기억이 없다. 조사 의뢰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차례 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 전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성시훈 부의장, 야당 인사도 좀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이현주 의원은 그 관련이 있을 때 시기는 저희 당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시기의 이야기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의 해명이 가장 명확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본질인데 지금 뭐 27명의 명단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27명의 명단은 그 강혜경 정 보좌관이 밝히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뭔가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관련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뭐 의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랄까요? 표현을 뭐 접촉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또 뭐 의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여영국 의원은 한 차례 의뢰해서 조사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명태균 씨가 조사를 한 다음에 가져가서 한번 타진을 해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기억이 안 난다는 반응도 있는데.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명단만으로 뭐 누가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핵심은 그 강혜경 그 전 보좌관이 명태균 씨와 나온 녹취록을 공개한 것, 거기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 만들어준 건 사실상 자기고 김건희 여사가 뭐 해줬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녹취를 튼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핵심은 뭐였냐면 또 명태균 씨가 그 단순히 그런 공천뿐만 아니라 인사 뭐 외교 일정 이런 거에도 개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 그런 것 역시 과거에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카카오톡 하나만 지금까지 공개했잖아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건 사적 대화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자. 그 사적 대화? 그럼 공적 대화 깔까? 이렇게 한번 협박성으로 발언한 적 있죠.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혜경 정 보좌관의 그 27명 리스트보다는 사건의 본질적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도 참 명태균 씨 스스로가 언급한 인물이 많았었는데 이제 강혜경 씨는 더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27명이나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뭐 그거 아니다, 기억이 없다는 분도 있고, 어떤 반응은 아니 갑자기 왜 내 이름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27명의 거론된 분들 이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돼 보니까 여론 재판 받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일부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또 해명들을 내놨어요. 오늘요. 리스트라고 우리가 명명되는 순간
라벨링이 되거든요. 낙인 찍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 TV를 만일 KTV를 통해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면 저도 느꼈는데 강혜경 씨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아주 그냥 짜맞춘 듯이 대답이 착착착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질의가 이제 뭐 조율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대략 그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위증에 대한 선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좀 야당들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그 의도에 맞는 얘기들을 좀 답변들을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무조건 보면은 들은 얘기 녹취록 이제 이른바 공개한 거는 김영선 의원밖에 없고 전부 전원이라서 과연 이걸 또 얼마큼 신뢰해야 될지 27명의 이름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국정감사장이 증인으로 나온 거잖아요. 국정감사장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명태균 씨가 앞서서 강혜경 씨가 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게 알려질 당시에 위증 얘기를 꺼낸 게 있고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오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법사위에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고발하면 돼요.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로 고발을 하시면 저는 위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발할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오늘 또 뭔가를 공개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과거에 어떤 대화했던 내용을 뭐 공개하는데 뭐가 와요?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소문이 있는데 그러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줘. 여사님 그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었으면 끝나네요. 책임 소지 불명하게.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이 텔레그램 대화잖아. 이걸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써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반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과거에도 저런 거 막 얘기 돌 때 내가 이미 얘기했다. 저런 거 뭐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그러면서 뭐 위증 이런 또 관련된 걸 또 강조합니다. 이준우 의원. 어제 강혜경 씨 국감장에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약간 전원이 많긴 좀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설명이 좀 많았어요. 네. 강혜경 씨가 좀 특이하게요. 이번 국정감사의 상임위를 바꿉니다. 원래 강혜경 씨를 부르는 상임위가 행안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나는 법사위로 가겠다라고 해서 법사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민주당에서 행안위보다 법사위로 오면은 좀 더 이거를 키워서 우리가 잘 다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간 게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법사위에 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친절하게 잘 답변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혜경 씨가 지금 하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얘기 대부분 들어보면요. 첫 번째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불리한 건 곧 강혜경 씨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 강혜경 씨가 지금 경남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 증빙 서류 약 300건인데요. 그걸 제출하지 못해서 정작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게 아닙니다. 명태균 씨한테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전해 들은 것도 다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가 3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도 서울시장 내가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하는 말이 명태균 씨의 전원이고 또 명태균 씨는 사기 전과가 있고 허풍이 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매우 위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교수님은 어떻게 어제 강혜경 씨의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혹시나 직접적이고 또는 이제 직관적인 어떤 증거, 뭐 캡처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녹음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그 한계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김 여사나 뭐 윤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한 사람은 명 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옆에서 거래한 뒤의 이야기, 통화한 얘기, 만난 얘기를 보고 듣고 느낀 것,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근거로 해서 공익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의 증거 이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또는 기대했던 직관적인 증거는 안 나오지만 앞뒤 정황을 비춰봤을 때 사실로 추정될 만한 의혹은 충분히 저는 정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이걸 근거로 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시의 여론조사 의혹 또는 뭐 인사 개입 관련 의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돈 받은 거 이것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충분히 검찰이 또는 특검이 조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 어제도 국감장에서 참 이름 많이 거론됩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정감사장 요즘에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눈길과 귀를 잡는 얘기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어제 있었던 우선 첫 번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 국감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관련해서는 제가 당은 다르지만 좀 굉장히 젠틀하시고 여러 가지로 반듯한 그런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정 본인이 원하시면 사보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장동혁 의원은 여러 재산신고 관보에도 게재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관보 이미 게재했던 재산신고 3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지. 요즘 보면 갑자기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장동혁 의원을 막 보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는데 이게 장동혁 의원이 이번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서 재산 3천만 원을 상당 그것을 이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원래 선거법은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이분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판을 다루는 내가 법사위에서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난 여기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게. 내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게 충돌이 빠지겠다라는 되니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국감장에서 빠지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 그냥 계속 가시고 정 안 할 거면은 법사위에서 아주 나가시든가 이렇게 얘기한 다른 겁니다. 분을 오시든가 이제 뭐. 근데 있어도 괜찮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렇죠. 괜찮은 취지죠. 그러니까 왜 나가시지 말고 국감 괜히 하셔라고 하는데 저 이른바 우리 누굽니까 장경태 의원까지 거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동혁 의원이 친한이니까 혹시 친한이라서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권에 약간 균열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장동혁 의원의 저 당당함이 이재명 대표의 좀 그 행보와 좀 비교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좀 처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이 어려운 일이에요. 막 법사위원장이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뭐 아니 그거 가지고 기소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는 다른 상임이에요. 보시죠.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So the question is, last year or rather in 2022, Adidas Korea announced the future partners policy, and Honorable Congressman, I appreciate.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작년에는 한국말 하던 분이 올해는 한국말을 못 합니까? 투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 건지. 뭔가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첫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생일 선물로 이거를 찾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으셨죠? 네. You got master degree from Yonsei University, right? Yes, English program. 영어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가면 연세대학 석사학위 과정 공부할 때도 통역을 데리고 다녔어요? 수업이 다 영어였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곽근혜 정의 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었어요. 언어 풍토가 달라서 문화 풍토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 손 넣고 근들근들대서 정의 나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박찬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증인으로 소환된 이유가 이 아디다스 대표인데 갑질 논란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된 거예요. 약간 좀 잡음이 있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소환이 돼서. 네. 근데 소환을 했는데 예. 질문을 했더니 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역을 대동해가지고 통역이 질문을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분이 왔었어요. 출석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한국말로 다 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는 왜 그러냐 그걸 그렇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게 단어가 자기가 익숙지 않아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말이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걱정해서.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갑질 논란의 피해자였던 지점업주들도 왔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했냐면 이분 회사에서 브리핑할 때요. 단 한 번도 영어 쓴 적 없어요. 한국말로 브리핑 다 설명했고요. 비전 다 설명했고요. 자, 이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화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는 거다.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한마디로 본인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작 부린 거다. 이렇게 몰려가서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걸 처벌할 조항을 찾아서 어떻게든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런 일이 있었군요. 통역 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했고 의원들이 막 질타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리죠. 11월 레이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의원과 송치훈 부의장 찬반 의견 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11월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중계 주장을 하는 쪽과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주장 이게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적 사안이 관심사가 되게 큰 사건이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의 선거 대선 비용 434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고 또 사례가 있습니다. MB 때, 박근혜 때 재판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MB 때는요 시청률이 한 8, 9% 나왔고요. 박근혜 때는 4%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재판만 2년 넘게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더 많이 끌었기 때문에 더 결과가 무엇일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시청률은 아마도 훨씬 높게 15%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방송하는 게 결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재판장이 허가하면 생중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항에 재판장이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송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생중계했던 사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최고 권력까지 올랐고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중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자꾸 뭔가 이 살아있는 권력과 이 아닌 권력의 차이점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뭐 김혜경 여사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는 것이고 이런 그 재판 생중계 역시 정말 국가 최고 권력까지 갔던 사법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권력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여당에서는 지금 뭐 야당 뭐 여의도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봐야 지금 제1야당 대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 강한 그립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희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다시 책 소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SNS에 다시 책 소개를 글을 올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없나 보죠. 일단 딸인 문다혜 이슈와 관련된 내용 뭐 그동안 참 많이 나왔는데 우선 관련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자, 저런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책 속의 글을 SNS에 다시 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 음주운전 16일 만에,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올리고 이후에 첫 게시물이 된 셈인데 어떤 작가분의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2일 날 올린 이후에 이제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책 제목과 뭐 작가 소개하면서 뭐 그 책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올린 건데 거기서 무슨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못 채운다 뭐 이런 글까지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박찬 교수님, 딸과 관련된 입장이 글쎄요 많은 분들이 낼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게 됐는데 그건 없고 책 속의 글이 다시 올라왔네요. 네, 뭐 그동안의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인 이제 기소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렇게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 또 지금 조사도 늦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것 같아요. 물론 뭐 지난번 11일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했을 때는 이게 유료 회원들만 그렇죠. 하는 약간 좀 폐쇄적인 그렇죠. 게시판이란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그건 뭐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개적인 SNS로 원래 하던 그 일반 SNS에 공개하는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물론 뭐 다 큰 40이 넘은 자녀의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모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늦어지기 전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좀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소되고 나서 하나 지금 하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만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는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 사실은 전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근데 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뭡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숙박업 혐의로 지금 다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두 곳입니까?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은 서울 영등포 인근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요즘 흔히들 하잖아요. 이제 그 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저는 2021년 약간 숙박업처럼 보이는데 약간 불법이다. 불법이죠.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의혹이에요. 그렇죠. 지금? 신고 안 하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매입했잖아요. 대통령 임기 재임 중이에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2022년 그 6월에 이제 우리 2022년 6월 그러니까 3월에 선거를 하잖아요. 5월에 이제 그러니까 3월에 선거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취임했으니까. 2021년 6월이면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집이야 살 수 있죠.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숙박업소를 했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재임 시절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모든 비서동에다가 이걸 걸어놨다더라고요. 춘풍추상.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서리빨같이 추상처럼 대하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세 갈래로 문다혜 씨의 혐의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공적 인식이 없는 뭐 아버지 책임은 아니지만 이걸 과연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해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신부 의장. 자꾸 나오네요. 뭐가.
뭐 매우 잘못된 행태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 21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양을 받고 완공은 2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분양 시점 기준으로 그렇죠. 분양 받은 거는 몇 년 지나서군요. 2년 뒤에 퇴임 이후에 매입은 그때지만 완공된 건 그 이후니까. 물론 그때부터 이런 공유 숙박업을 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그러면 것이겠지만. 제주도 쪽이 먼저고 이쪽이 뒤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서상으로 그러면 약간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게?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그리고 공유 숙박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그러니까 2021 6월은 이제 뭐 분양받아서 이제 매입 시점이다 이건데 이제 실제 그걸 쓸 수 있는 단계는 그 이후다.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공유 숙박업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저렇게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있고 문다혜 씨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잘못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준우 의원 뭐 한 1분 조금 적게 나왔는데. 저는요 이 오피스텔하고 제주도 빌렸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걸 꼭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빌라 샀을 때 그 제주도 빌라와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 오피스텔 살 때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전에 살던 집을 팔았을 때 그때 9억에 팔았었거든요. 9억에 팔고 나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갑니다. 관사에 들어가서 이 집을 나란히 1년 사이에 4억 이렇게 해서 총 8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4년이 흘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으로 9억을 확보하고 8억을 썼는데 1억으로 4년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1억을 산다 그러면 1년에 한 2,500만 쓴다는 얘기인데 아무 경제활동 없이 어떻게 그렇게 1년 이상을 그렇게 4년 가까이를 보낼 수 있었는지 저 돈에 대한 출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출처를 꼭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 소개글을 다시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좀 얘기가 됐습니다.